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23쪽이죠? 절차 중에서 일반 절차만 남았습니다. 자, 일단 그 건축허가 들어가기 전에 대지를 확보한다 요거 있었고, 사전 결정, 건축허가 신고, 그리고 착공 신고. 시공 감독을 통해서 완성이 되면은 사용 승인 받고 사용하는. 사전 결정과 건축허가 신고는 이제 저번 주에 했고요. 요거부터 이제 살짝 나머지 좀 다루고 다른 거 들어가면 됩니다. 자, 먼저 이 대지에 대해서는 소유권 확보가 원칙이거든요. 대지 소유권을 확보하는 게 원칙인데 소유권 확보 없이 할 수 있는 예외가 존재해요. 그거부터 123쪽에 양가로 1번이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다음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래서 소유권 확보 없이도 신청이 가능한 경우가 5가지가 존재합니다만 1, 2번 정도 좀 잘 보시고 3, 4, 5번은 나와도 들러리 지문이니까요. 자, 동그라미 1번 보시면 건축주가 대지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였으나 그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했다면 사용권을 가진 경우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남의 땅에 지상권 등을 설정하여 건물 지을 수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사용권 확보한 경우에는 소유권 확보 없이도 가능하다. 단 예외가 존재합니다.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이라면 나중에 공동주택을 지어서 분양을 한단 말이에요. 분양한다는 것은 보통 대지와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다 넘겨주는 게 분양이잖아. 그럼 사용권만 가지고서는 분양할 수 없다고 보는 겁니다. 건축법에서는. 소유권을 확보해야 분양할 수가 있죠. 그래서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이 나왔다 그러면 그때는 소유권을 확보해야만 된다. 다시 예외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 두 번째는 이제 공유하고 있는 건축물이에요. 공유하고 있는 거, 이 공유자의 100% 동의는 받기 어렵지 않느냐. 80% 동의하고 충분하다. 공유하고 있는 것이라면. 자, 2번 건축주가 건축의 노후와 구조안전 문제 등 사유로 건축물을 신축, 개축, 재축 등을 할 때 해당 대지의 공유자 수 기준에서 80% 이상 동의를 얻고 동의한 공유자 지분 합계가 전체 지분의 80% 이상, 그래서 수 기준과 지분 기준에서 둘 다 80% 이상 동의를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100% 필요 없다는 겁니다. 자, 이런 얘기는 나중에 주택법에서도 비슷하게 나와요. 주택법에서도 이제 비슷하게 그쪽에서도 80% 이상 갖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그 정도를 제가 보여드렸는데요. 그 다음에 반가로 2번 보세요. 반가로 2번 매도 청구. 자, 지금 방금 했던 거. 일단 공유하고 있는 땅 80% 이상 동의를 가지고 건축허가를 어차피 여기 써야겠네요. 건축허가를 신청해서 받았다 칩시다. 80% 이상 동의 갖고 건축허가를 받았어요. 받은 상태에서는 착공신고라고 공사에 착수를 해야 되는데 남의 땅에 지을 수는 없잖아, 그죠? 그래서 나머지 확보하지 못한 나머지 대지를 확보해야지 전체 대에서 공사를 시작할 수 있거든요. 전체를 확보하지 못해도 건축허가는 일단 받았어요. 그렇지만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나머지를 전부 다 확보해야 전체 대에서 공사가 가능한데, 그러면 동의하지 아니한 사람은 그 사람 물건을 취득해야 되니까 그 사람은 버티겠네, 그죠? 몇 배 달라고 막 버틸 수 있잖아. 안 팔고. 그럼 이런 문제를 뭐로 해결하면 되겠어요? 앞에서 비슷한 거? 매도 청구. 이게 매도 청구예요. 그런 관련된. 이게 알박기 대책이 매도 청구 아닙니까? 버티고 있는 사람에게 당신 물건 나에게 시가로 팔아라. 매도 청구를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래서 매도 청구 원리가 다 이런 식이에요. 역시 주택법에서도 이런 비슷한 곳에서 이런 식의 매도 청구가 또 나옵니다. 그래서 자, 한번 보세요. 방금 이번에 매도 청구. 위 1의 2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주는 일단 80% 이상 동의 가지고 허가를 받았다. 그러면 허가를 받은 건축주는 동의하지 아니한 공유자에게, 동의 안 한 사람에게 그 공유지분을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공포에 나오는 매도 청구 값은 나왔다 그러면 다 시가예요. 시가. 몇 배 받으려는 사람이기 때문에 감정가 이런 걸 안 합니다. 시가로예요. 시가로. 이 경우 매도 청구를 하기 전에 공유자와 3개월 이상 협의를 해봐라.
최소 3개월 이상 열심히 협의를 해보고 안 됐을 때 매도 청구하라는 겁니다. 이제 그 정도죠. 그 정도. 자, 매도 청구 그 정도로 보시면 되고. 양가로 이번에는 이제 설계하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이 설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 보셔도 됩니다. 자, 넘겨보시고. 자, 이렇게 설계를 한 다음에 이제 건축허가 신청 들어갔을 텐데, 양가로 4번 보시면 허가 전에 건축물의 안전 영향 평가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요거는 신설된 것으로서 아직은 문자 안 나왔지만 뭐 방가로 1번 정도는 해두셔야 됩니다. 4번에 방가로 1번 보시면 자, 허가권자는 다음에 주요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 허가를 하기 전에 건축물 안전 영향 평가를 안전 영향 평가 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해야 된다. 큰 건축물에 대해서는 그 큰 건축물이 들어오게 되면 주변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허가 내주기 전에 안전 영향 평가를 꼭 해야만 되는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영향 평가를 꼭 해야 돼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방금 이번에 초고층 건축물, 우리 건축부에서 이제 제일 주로 크다고 하는 초고층이에요. 초고층, 우리 50층 이상 초고층. 아니면은 연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서 16층 이상. 제가 보통 큰 것은 A 또는 B 어느 것 하나 크면 크다라고 했는데 요거는 A 및 B의 형태예요. 특이한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면적도 10만 제곱미터 이상이 되면서 동시에 층수도 16층 이상을 면적만 넓어서는 안 되고 층수도 높아야 되는 초고층과 비슷할 정도로 큰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면적과 층수가 다 큰 10만 이상으로서 다중건축물의 개념인 16층 이상 둘 다 갖췄을 때 안전영향 평가를 꼭 해야만 돼요.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전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이제 이런 게 이제 시행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양가로 5번 보시면 건축허가 거부. 허가권자는 다음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박스의 두 가지 경우는 건축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원래 건축허가는 허가 기준에 적합하면 허가를 내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경우는 기준에 맞아도 허가를 예외적으로 거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안 할 수도 있는 건축허가에서는 이례적인 일이죠. 이례적인 일. 별표 안 해놨고 그냥 간단하게 보세요. 박스 1번 보시면 위락시설, 숙박시설을 해나가는 건축물이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을 고려할 때 부적합하다면 우리 이 경우는 사전 승인 대상에서도 나왔었거든요. 도지사 승인 대상에서 그죠? 아예 허가 기준에 맞아도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는 거야. 위락시설, 숙박시설이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에 부적합하다라면은 거부할 수도 있고 2번도 방제지구가 됐든 그 자연재해 위험지구 등 상습적으로 침수가 되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에 건축하려는 건축물에 대해서 지하층 등 일부 공간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거실로 설치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면 비만 오면은 상습적으로 침수가 되는 곳인데요. 건축허가 신청 들어온 내용을 보니까 지하층을 거실로 쓰겠대. 건축허가 신청 들어오듯이. 그럼 어떨 것 같아요? 비가 오면? 지하층부터 잠기겠네? 왜 이렇게 쓰려고 할 거야, 이 사람은? 자다가 자연스럽게 수영하려고? 위험해서 이런 경우는 이 사람 생명을 위해서, 건강이고 생명을 위해서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위험해서. 한번 편하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착공신고 나옵니다. 이번에 착공신고. 두 번째 줄을 바로 보시죠. 그냥 대상이 있는데 대상 적어놨지만 건축주는 허가권자에게 공사 착수하기 전에 그 공사 계획을 미리 신고하는 게 착공신고가 되겠습니다. 거기 방금 이번에 처리기한은 제가 앞에서 한번 언급을 했었고 5일 3일 중에 착공신고는 사실신고이기 때문에 3일 내에 신고 수리 여부를 통지하라 해서 미리 한번 봤던 것이고 3번의 건축 공사 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얘기도 가볍게 보세요. 이것도 처음부터 개정돼서 있었지만 문제는 옛날에 한 번 딱 나오고 말았어요. 그냥. 자, 그러니까 이건 말 그대로 건축 공사 현장을 안전 관리를 위한 예치금 이렇게 이제 이름이 분석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그라미 1번처럼 공사를 하는 사람이 공사가 중단됐다 그러면은 현장을 안전하게 관리할 책임이 있어요. 책임이 있는데 이 책임질 사람이 책임 안 질 때 대비해서
안전관리 예치금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이 주로 2번 얘기입니다. 동그라미 2번. 이 예치금도 책임질 사람이 안 할 때 대비해서 예치금을 부과하는 것이라 보증금 성격이고, 제가 보증금 성격에 대해서는 앞에서 뭐 원리는 다 똑같다라고 했었어요. 못 믿을 때 부과하기 때문에 부과할 수 있는 것이고, 항상 공공기관이라고 믿어주니까 부과해선 안 되고, 이런 원리는 똑같거든요. 단지 여기서 이제 1000제곱미터 이상 대상, 조금 넓은 1000 이상이라는 것이고, 얼마까지 거둘 수 있느냐, 공사비의 1%가 한도다. 그래서 대상이 1000제곱미터 이상, 한도도 1%, 굳이 한다라면 이제 1001이네, 그죠? 다 1이네, 1. 자, 이번에 보시면 허가권자는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으로 조금 넓은 1000제곱미터 이상으로서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착공신고를 하는 건축주에게, 근데 거기도 보세요, 괄호 속에 공사 등은 제외, 공사만 믿어주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부과 못하고요. 이런 착공신고를 하는 건축주에게 장기간 건축물의 공사 현장이 방치되는 것에 대비하여 예치금을, 안전관리 예치금을 공사비의 1% 범위 내에서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최대가 공사비 1%가 한도입니다. 최대치. 안전관리를, 예치금은 안전관리를 위해서 쓰게 돼 있는데, 안전관리라는 게 뭐 돈 별로 안 들어가요. 공사가 중단됐을 때 이제 지나가던 사람들 들어와서 뭐 다칠까봐 못 들어오게 이제 펜스 쳐놓고 물건 쌓아놓고 저녁 때 뭐 불 달아놓고 뭐 그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공사비 1%만 충분하다고 보는 겁니다. 자, 그 정도 얘기만 보여드렸고요. 감리 파트 보시면 7번에 감리 파트라면, 제가 이거 감리자는 원래는 건축주가 지정을 합니다만 예외적으로 허가권자가 직접 지정하는 예외가 존재한다. 원래는 건축주가 지정합니다만 건축주 못 믿을 때 허가권자가 직접 지정하는 예외. 언제 허가권자가 직접 지정하는지 그 정도로 좀 구별하시면 돼요. 원칙에 비해서. 1번 보시면 건축주가 다음 구분에 따라 감리자를 지정해야 된다. 건축주가 지정하는 게 원칙이고 박스 안 보셔도 상관없어요. 건축주가 지정하는 게 원칙인데 그 아래 보시면 이제 허가권자가 행정청이 직접 지정하는 예외가 등장해요. 행정청이 지정을 해도 감리비는 건축주가 항상 냅니다. 그 대신 허가권자에게 지정하게 하면은 감리자가 건축주 눈치를 안 봐도 되거든요. 그럼 좀 더 공정하게 잘 감리를 하라고 건축주 눈치 안 보도록 허가권자가 직접 지정을 하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자, 위 일에도 불구하고 즉 건축주가 지정해야 된다는 그 규정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 정도를 대표적으로 예시를 들었습니다. 소규모 건축물로서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건축물 하나, 또 하나는 주택으로 사용하는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다중, 다가구 주택까지 기타 0으로 정한 데 더 있습니다. 그러나 상관없고 이 두 정도는 그 아래줄 허가권자가 건축물의 설계에 참여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설계에 참여한 자를 선임하게 되면 역시 제대로 감리를 못할 것이다. 설계에 참여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감리자를 지정해야만 된다. 자, 우리 건축주가 보통 건축주가 직접 시공을 안 하죠. 시공할 자를 선정하여 시공한 자에게 맡깁니다. 그런데 이거는 하나는 자기가 직접 시공을 한대. 본인이 나서서. 건축주가 직접 시공을 한다라면 건축주에게 감리자 지정하라 그러면은 제대로 감리를 못할 거 아닙니까? 자기를 지정해주고 돈을 주는 사람이 직접 시공을 하는데 이거 안 된다 그렇게 하기 힘들거든. 그래서 이때는 허가권자가 직접 지정하겠다는 얘기고, 또 하나는 주택의 안전성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쓰는 주택이라면 아파트, 연립, 다세대, 작년까지만 해도 이랬어요. 아파트, 연립, 다세대까지였는데 지금은 단독주택 중에 많은 사람이 사는 하숙집 같은 다중, 그리고 다가구까지 확대를 했어요. 자, 보통 이런 큰 주택을 대규모로 지을 때는 주택법에 따라 짓는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주택법에서는 원래부터 큰 주택이기 때문에 주택의 안전성을 위해서 사업 승인권자가 감리를 지정하는 게 원칙이 됩니다. 행정청이요. 그래서 여기도 비록 주택법만큼은 아니다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사는 주택은 안전성을 위해서, 하나는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니까, 또 하나는 다른 사람이 시공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사는 주택에 대해서는
허가권자가 직접 지정하라는 거예요. 보다 철저한 감리를 위해서. 이 두 가지 정도입니다. 자, 또 넘겨보시고. 굉장히 잘한 거예요. 자, 사용 승인. 자, 공사를 다 끝내고 나서 사용하기 전에 받는 게 사용 승인입니다. 이 대상 건축을 한번 볼까요? 건축주가 신청하는데요.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과 보통의 허가 신고 대상 건축물과 허가 대상 가설 건축물까지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가설 건축물도 허가와 신고 대상 둘로 나눠지는데 괄호 속에 보시면 신고 대상 가설 건축물 요거 하나만 여기서 제외가 돼요. 여기서 제외된다는 얘기는 사용 승인 규정을 적용을 안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제일 간단한 신고 대상 가설 건축물은 사용 승인 안 받는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간단한 것이라 만들고 나서 바로 쓰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요거 하나만 빼고 나머지 건축물의 공사를 완료한 후에 사용하기 전에 감리 완료 보고서 등을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사용 승인을 신청해야 된다. 허가권자에게 신청하는 겁니다. 그러면 방금 이번에 이건 굉장히 빨라서 아주 마음에 드는 조항인데요. 허가권자는 사용 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7일 내에 승인이랑 검사를 하고 검사에 합격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승인서를 내줘야 된다. 승인서 교부까지 다 7일 내에 간단하게 끝납니다. 그러면 방금으로 한번 보시면 사용 승인 없이 건축물을 사용할 수는 없다. 정식 사용 승인 받고 써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단 다음의 경우 두 가지에는 사용 승인 없이도 쓸 수 있다. 사용 승인 없이도 쓸 수 있는 예외가 뻔합니다. 이것도 첫 번째 보시면은 허가권자가 7일 내에 승인서를 교부를 안 할 때, 그럼 허가권자 잘못이잖아요. 아까 예를 들어 검사에 합격했으면 승인서 교부까지 7일 내에 하라고 했는데 허가권자가 안 했다는 허가권자 잘못이니까 그냥 쓸 수 있는 건 당연하고, 그 다음에 임시 사용 승인을 받은 경우도 임시 사용 승인을 받았으니까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요건 이제 완료된 부분을 먼저 쓰고자 하는 게 임시 사용 승인 아닙니까? 그럼 임시가 여기서 몇 년이냐? 몇 년까지 사용 승인 받을 수 있느냐? 역시 2년 내다. 제가 건축법, 주택법에서는 135 대표적으로 기억하시고 아닌 건 다 2년이라 그랬죠? 저번 주에 말씀드린 거 2년입니다. 역시 135 아닌 거 2년이죠. 연장할 수 있고요. 자, 9번의 건축의 유지관리에서는 건축물 이제 쓰다가 잘 유지관리할 때 얘기인데, 뭐 방가로 일문처럼 소유자나 관리자가 잘 유지관리하면 돼요. 그 내용 안 보셔도 되고 방가로 3번 바라보세요. 철거 멸실 신고. 자, 우리 철거를 신고하고 멸실된 것을 신고하는 게 철거 멸실 신고인데, 요거 누구에게 할까요? 철거 멸실 신고는 어느 행정처에게? 시장수 구청장? 건축법에서 나오는 거 대부분 시장수 구청장 그랬잖아요. 작은 일이라. 그 전에 숫자 있었지만 그걸 냈습니다. 시장수 구청장을 바꿔서 틀리긴 했던 숫자보다. 요게 이제 대장에 철거나 멸실이 되는 걸 알려줘야 건축물 대장에서 말소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시장수 알려주라는 거예요. 자, 우리 철거는요,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에 철거하기 전에 철거 예정일 3일 전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게 돼 있어요. 철거 예정일 3일 전 신고가 되는데요. 멸실은 허가를 받은 건축물이 멸실이 됐다 그러면 멸실 후 30일 내에 신고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보통 사전에 다 허가나 신고하거든요. 근데 멸실만큼은 사후 신고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랬어요. 특징이. 자연재해로 멸실되는 걸 누가 예측을 합니까? 사전에. 그래서 사후 신고가 될 수밖에 없고요. 신고 기한 중에서는 이게 제일 긴 30일짜리입니다. 보통은 뭐 3일짜리도 있고 7일, 14일짜리도 있지만 멸실이 제일 길어요. 30일. 제일 길게 된 게 자연재해로 멸실됐으면은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니까 좀 시간을 좀 길게 준 거예요. 정신을 수습하라고. 3일 전 30일. 딱 10배 차이가 나죠. 그죠? 10배 차이가 납니다. 가장 긴 30일짜리. 그 다음에 가설건축물이 나와요. 옆에 가설건축물. 자, 우리 가설건축물이면 역시 허가와 신고 대상 둘로 나눠지는데, 가설건축물은 잠깐 쓰고 버리는 것이라 대부분이 신고입니다. 2번에 대부분이 신고예요. 그런데 양가로 1번처럼 예외적으로 허가받는 가설건축이 존재합니다.
근데 이것이 국계법에 관련된 얘기라고 했어요. 자, 우리 국계법에서는 도중계획 시설 부지에서 사업 시행이 안 될 때, 즉 2년 내 안 될 때 보호조치 중에서 허가받아 할 수 있는 거, 가설 건축물, 공작물, 개축, 재축을 허가받을 수 있다. 가설 건축물 허가받는다. 그 허가가 여기서 허가입니다. 그래서 우리 건축법에서 그 유일한 허가는 도시군계획 시설 또는 도시군계획 시설 예정지에 있어서 가설 건축물 건축할 때 도시군계획 시설과 관련된 가설 건축물 요거 하나만 허가 대상이에요. 요거는 시장은 솔직히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근데 수많은 허가 기준 뭐 당연한 것들이 있지만 허가 기준 중에서는 이제 두 가지만 제가 적어놨죠. 존치기한은 3년 이내에서 층수는 3층 이하. 그 아래 신고 대상도 존치기한은 3년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1년, 3년, 5년짜리 중에서 제일 유명한 3년짜리가 대표적인 게 이겁니다. 가설 건축물의 존치기한이 허가든 신고든 3년이 유명한 거예요. 3년. 거기다 허가 대상은 층수까지 3층 이하 제한을 받는 겁니다. 4층 이상 못 짓고요. 4층, 5층 못 짓고. 그래서 제가 허가 대상인 가설 건축물이 그렇게 3년 3층, 3, 4마다 3년 3층 이렇게 했던 겁니다. 네, 그거. 자, 신고 대상도 뭐 존치기한 3년이고요. 그 연장할 때 보세요. 존치기한 연장할 때. 자, 존치기한을 연장할 때는 연장하고 싶다 그러면은 자치시, 자치도, 시장군수, 구청장은 존치기한 만료일 30일 전까지 건축주에게 만료를 알려야 되고, 이건 행정 서비스예요. 혹시 건축주가 자기 존치기한 만료를 모를까봐 행정청이 만료 30일 전까지 건축주에게 만료일을 알려주게 돼 있고, 그러면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구분에 따라 허가나 신고를 해야 된다. 그래서 허가 대상 가설 건축물은 기간 만료 14일 전까지 허가 신청 들어가고요. 신고 대상 가설 건축물은 만료일 7일 전까지 연장 신고를 하게 돼 있어요. 하나는 7일 전, 하나는 14일 전. 아까 30일이 제가 특별히 긴 거라고 했잖아요. 7일, 14일 딱 2배 차이가 나거든요. 당연히 허가가 좀 더 받기 어려우니까 허가 대상이 기간 만료 14일 전까지 허가 신청, 신고는 7일 전 신고 이렇게 되는 거 좀 구별해 두시고, 또 반가일보는 자동 연장이라고 해서 이건 공장에 설치하는 가설 건축물이에요. 자, 공장에 설치하고 존치기한 연장이 가능한 가설 건축물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공장에 설치하는 가설 건축물이면 공장을 문 닫지 않는 한 계속 쓸 거 아니겠느냐. 그럼 자동 연장. 가만히 있으면 자동 연장이에요. 연장하기 싫을 때만 연장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따로 얘기하면 돼. 그래서 이러한 가설 건축물로서 건축주가 위 기간까지 시장 등에게 그 존치기한 연장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있었다. 그러면 기존 가설 건축물과 같은 기간으로 존치기한 연장한 것으로 보겠다라는 거예요. 자동 연장을 얘기합니다. 자동 연장을 얘기해요. 가만히 있으면. 자, 가설 건축물도 그렇게 간단히 보시면 되고, 자, 이제 강론 파트 들어가죠. 강론 파트. 건축의 대지도로 파트입니다. 자, 우리 강론에서는 대지는 도로에 접해야 된다. 그것 때문에 도로 개념이 별도로 등장했어요. 도로 개념이. 대지는 도로에 접해야 된다. 이것 때문에. 그래서 도로 용어부터 한번 보시죠. 도로 정의. 자, 원칙상 도로는 보행과 자동차 통행 둘 다 가능해야 돼요. 사람도 다니고 자동차 둘 다 가능한. 너비는 4m 이상의 도로입니다. 도로 너비는 차가 최소 교차는 돼야 된다. 차가 교차가 되기 위해서는 한 폭이 차가 2m는 있어야 되기 때문에 최소 4m. 그래서 도로 원칙적 도로 너비는 4m가 된다고 했어요. 4m. 이 4m 이상의 다음의 도로, 예정도로를 포함한다. 예정도로라면 나중에 건설이 되면, 그죠? 그 건설된 도로를 통해서 다니면 되기 때문에 예정도로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포함해. 자, 그리고 도로 개념이 다양하게 나옵니다. 동그라미 1, 2번. 동그라미 1번 보시면은 각종 법에 따라 고시가 된 도로, 각종 법에 따라 고시가 된 도로 다 들어가고요. 2번에 건축 허가나 신고 시에
행정청이, 여기 행정청이 이제 허가권자. 대형 어촌에다 허가권자 포함해서 허가권자가 그 위치를 지정한 도로. 그래서 이것은 건축 허가나 신고 시에 도로 지정을 요청했을 때 허가권자가 바로 지정한 간단한 도로가 되겠습니다. 이런 도로까지 다 포함하는 개념인데 예외 2가지까지 추가되어 있죠. 예외 2가지까지. 예외 1번 차량 통행 불가능한 도로. 차량 통행은 불가능해요. 보행은 가능하지만 요게 제가 경사지에 설치하는 계단으로 만들어진 계단식 도로를 상상하시라고 했잖아요. 계단으로 만든 도로라면은 사람은 다닐 수 있습니다. 차는 못 다니는 거죠. 그런 도로도 둘 다 가능해 된다는 예외로서 존재해요. 그래서 지형적 조건으로 차량 통행이란 도로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행정청이 그 위치를 지정 공고하는 구간 안의 도로는 너비 3m 이상이면 된다. 너비 3m 이상, 4m에 대한 예외이기도 하죠. 이런 도로도 도로로 인정을 합니다. 뿐만 아니고 막다른 도로도 있어요. 막다른 도로. 막다른 도로는 통과도로에 대한 예외잖아. 통과도로에 대한 예외. 예를 들어서 이게 보통 도로가 이렇게 통과되는 도로라면은 막힌 길을 얘기합니다. 막힌 길을. 막다른 도로. 근데 이 막다른 도로는 별도로 막다른 도로의 길이에 따라 요구되는 폭을 충족을 하면은 도로로 인정받는 그 표가 바로 그거예요. 막다른 도로의 길이를 셋으로 구분하거든요. 10m, 35m로 끊어서 10m 미만, 10에서 35m 미만, 35m 이상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눈 상태에서 각각 요구되는 도로 너비가 2, 3은 6 해서 2, 3은 6 해서 요거를 충족하면 막다른 도로도 도로로 인정받아요. 그래서 이렇게 외워놨는데 낸 적은 한 번도 없는 거예요, 이거는. 낸 적은 한 번도 없어. 낸 적은 없지만 낼 수는 있지만 낸 적은 없어, 하여튼. 예? 이런 게 잘 나올 것 같아요, 여러분들 생각에는? 예? 그러니까 지문으로 나올 것 같아? 나온 적은 없다니까? 사실 그렇죠. 이런 기술적인 세세한 부분을 시험 문제에 내는 것은 원래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이게. 도로에서는 나온다면 아까 그거 뭐 4m선 접해진다 뭐 이런 거, 저 4m선 도로노가 되는데 이런 건 기초니까 어쩔 수 없지만. 여기서 또 안 나온다니까 실망하시는 분들은 또 이건 열심히 외우는 분들이네, 그지? 뭘 이런 걸 뭐 그렇게. 써먹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써먹을 수는 있어요. 실무에서. 여기 예를 들어 여기 접하는 대지가 매물로 나왔다. 그런데 이게 도로로 인정받게 되면 이 도로에 2m선 접하게 되면 건물 지을 수 있고 도로로 인정 못 받으면 새로 도로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도로 길을 계산해 봤더니 예를 들어 50m다 그러면 폭을 재보면 몇 m가 돼야 돼? 6m 이상이 되면 합법적 도로로 인정받으니까 이걸 아는지 모르는지. 자, 주의 보세요. 주의. 보행이 불가능한 도로. 즉 자동차만 통행이 가능한 도로, 자동차 전용 도로, 고속도로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자동차만 다닐 수 있는 보행이 불가능한 도로는 대저도로 관계에서 도로 아닙니다. 이것만 예외 없어요. 최소 사람은 다녀야 된다는 겁니다. 보행이 불가능한 도로에 접해봤자 어떻게 다닙니까? 그래서 그렇죠. 그리고 양가로 2번 대저도로의 관계. 이것이 바로 전면적 사람만이 사는 전면적에만 적용되는 규정이죠. 이게 전면적에만 적용되는 그런 규정으로서 유명했던 게 대저도로 관계입니다. 지금부터 배우는 이제 그 중에 관련된 거 4가지를 쭉 배우는 거예요. 4가지를. 대저도로 관계. 여기 나오는 숫자는 아까 막다른 도로의 숫자보다도 훨씬 중요한 거지. 이 숫자는 개념상 훨씬 중요한 거라고 이게. 자, 원칙부터 건축의 대지는 도로에 2m 이상 접해야 된다. 역시 자동차만의 통행에 사용되는 것은 도로 아니니까 제외고요. 보통 도로에 2m 이상 접해야 된다. 자, 우리 보통 도로 너비는 제가 4m 이상 원칙이 4m 이상 되는 도로가 원칙적 도로라고 했는데 이 대지가 도로에 얼마나 접하느냐, 얼마나 접해야 되느냐, 접하는 부분은 2m 이상 접하면 된다는 거예요. 2m 이상. 지금 이게 같은 게 이겁니다. 왜 2m냐? 이 접하는 부분을 통해서 여기 사는 사람들이 드나들기만 하면 되거든요.
차가 사람도 드나들고 차도 들어왔다가 나가기만 하면 돼. 교차할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도로로변 사이에 비해서 접하는 부분은 최소 2m 이상은 접하면 된다는 겁니다. 2m. 그런데 이렇게 안 접해도 되는 예외가 있고요. 더 많이 접하는 예외까지 다 아셔야 돼. 자, 보시면은 예외 중에 1번. 다만 다음에는 그러지 아니해야 되니까 2m 이상 접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세 가지가 있어요. 해당 건축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다? 출입에 지장이 없는데 2m 이상 꼭 접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지금 출입하라고 지금 이렇게 접하라고 하고 있는 건데 지장이 없으니까. 또 두 번째는 건축물 주변에 광장, 공원, 유원지 등 건축이 금지되고 법에 의해서 건축이 금지되고 공중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공지로서 허가권자가 인정한 것이 있다라면 나왔을 때 바라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 여기가 지금 직접 이 땅은 직접 도로에 접하고 있지 않지만 여기에 광장이 설치되어 있다. 공원이 설치되어 있다. 등등. 법적으로 앞으로도 여기는 건축을 못 짓거든요. 건축을 못 짓고 아무나 다닐 수 있는 게 광장, 공원 아닙니까? 그럼 여기 사는 사람들은 직접 접하고 있지 않지만 다닐 수 있다는 거예요. 드나들 수 있다는 겁니다. 차는 못 들어오겠지만 최소 사람은 다니면 되니까 2m에선 접하지 않아도 돼요. 또 농지법에 따른 농막을 건축하다. 농막이 농지에 설치하는 농민들 휴게시설이에요. 휴게시설. 원두막도 농막의 일종이라 그랬잖아. 농막. 그래서 농민들이 일하다가 힘들 때 잠깐 쉴 수 있는 공간. 거주시설이 아니고 농지에 설치하는 거예요. 농지에. 농막이 있는 땅은 농지로 봅니다. 그러니까 직접 접할 필요 없지. 왜 거기가 또 도로에 접해야 됩니까? 또 동그라미 2번. 더 많이 접해야 되는 경우. 자, 연면적이 2,000제곱미터예요. 공장은 3,000 이상. 이런 건축물인데 괄호 속에 축사, 작물 재배사는 또 제외예요. 제외. 이 대지는 너비가 6m 이상 되는 도로에 접하는 부분 4m 이상 접해야 됩니다. 강화 규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규정은 이 접하는 부분이 4m 이상 접하라는 겁니다. 그것도 너비가 6m 이상 되는 도로에 어떤 게 들어섰을 때 큰 건축물 들어섰을 때 2,000 이상. 아니 연면적이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이라면 많은 사람들이 살 거예요. 많은 집이 살 거예요. 여러 가구, 여러 세대가 살 겁니다. 그러면은 원칙대로 2m 접해서는 부족하다고 보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사는데 이거 좁아서 어떻게 합니까? 차가 교차는 돼야 되지 이제는. 그래서 4m에서 접하라는 겁니다. 교차. 근데 요거는 기억하실 때는 지금 보통 건축에서 크다고 하는 예외가 2,000 이상이도 2,000 이상. 1,000, 3,000, 5,000도 아니고 2,000이 나왔으니까 2,000이 게 유일한데요. 원칙적 건축물에 대해서 2가 추가된 거 아닙니까? 2,000? 2,000이 추가됐으니까 역시 원칙적 도로 너비도 2를 더하고 원칙적 접하는 부분에도 2를 더해서 2가 추가된 것만큼 2,000이 되니까 6m 이상 되는 도로. 접하는 부분 4m 이상. 공장은 3,000 이상이 되고 공장은 3,000 이상이 되고 또 여기라 하더라도 축사나 작물 재배사라면 제외. 왜 제외냐? 2,000 이상일 때 이렇게 많이 접하라고 하는 것이 많은 사람이 살 때를 대비한 건데 아무리 넓더라도 축사나 작물 재배사라면 사람 사는 것이 아니죠? 가축 여기는 소돼지가 살고 작물이 사는 건데 얘네들이 나갔다 오겠느냐? 여기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축사, 작물 재배사를 관리하는 사람뿐이잖아요. 그럼 원칙으로 들어서 2m 접하면 충분하지. 관리하는 사람만 드나들면 되는데. 그래서 여기서 제외가 되는 겁니다. 그것까지도 정확하게. 그 다음에 도로의 지정 폐지 변경 인지하는 건데 이것도 전면적으로만 적용되는 규정이죠. 제가 이것이 보통 이렇게 대지가 접해야 되는데 도시적 등에서 이 대지가 직접 접하지 않을 때 접하게 만들려고 나온 제도가 도로의 지정 폐지 변경 제도예요. 이거를 행정청이 도로로 지정을 했습니다. 이게 도로의 지정이에요. 그럼 이게 지정된 도로거든요. 여기서 건축 허가를 할 사람이 예를 들어 건축을 하고 싶은 사람이 건축 허가 신청할 때 내가 대지도로 관계를 위해서 이 땅을 좀 도로로 지정해 주세요. 그럼 여기에 접하게 되면 건축할 수 있게 되니까. 그래서 아까 도로 개념에서도
보통 도로가 각종 법에 의해서 고시가 된 도로고요. 요거는 개별적으로 건축 허가나신 곳에 행정청이 따로 지정하는 도로가 되거든요. 이것까지 포함된 개념이었어요. 그래서 도로를 지정했던 게 지정이고 지정된 도로를 없애는 게 폐지고 바꾸는 게 변경이거든요. 이게 도로의 지정, 폐지, 변경 얘기인데 이건 일반 도로와 달라서 보통 도로라면 쭉 여러 가지 공적인 목적으로 필요한 땅을 막 수용해서 설치하지 않습니까? 이건 그런 게 아니야. 개별적인 허가 신고에 따로 행정청이 지정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행정청이 도로를 지정할 때는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어서 지정하는 걸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정이 쉬울 것 같아요? 폐지 변경이 쉬울 것 같아요? 지정이 쉬울까요? 폐지 변경이 쉬울까요? 이게 더 쉽다고 생각해요?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네.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는데 만약에 도로를 지정한다 그러면 여기 지정에 관련된 이해관계인은 이 도로에 편입되는 토지 소유자거든요. 그죠? 도로에 편입되는 토지 소유자에 다른 사람 없잖아. 만약에 지정한 도로를 폐지한다면 누가 이해관계인이 됩니까? 이 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이 다 이해관계인이 돼. 어느 게 쉬울 것 같아요? 지정이 쉬운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도 도로를 쓰고 있는데 그게 폐지가 된다고 생각해 봐요. 그럼 어떻게 해? 거기 쓰는 사람들 다. 응? 이해관계 수가 범위가 달라, 범위가. 그래서 여기서는 제가 지금 처음에 하는 건데 지정과 폐지 변경의 차이점만 살짝 하시는데 이거 독자적으로 문제 내기도 힘들어요. 여기와 달리.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더 편하다. 이게 어렵다. 그 차이가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동의를 얻지 않고 할 수 있는 예외가 있는데 여긴 그런 예외가 없어요. 여기는 항상 동의를 얻어야만 돼. 그 차이점으로 보세요 한번. 아직도 뭔 얘기인지 잘 모를 것 같은데 그죠? 한번 봅시다. 3번의 도로의 지정에서는 허가권자는 도로를 지정할 때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어 지정하는 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거기 그 아래 예외가 존재하잖아요. 이해관계인의 동의 없이 건축인의 심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동의 없이 지정할 수 있는 경우가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첫 번째가 이해관계인이 해외에 거주하는 등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기가 곤란하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예요. 자, 지금 여기를 도로 지정 신청을 받아서 한번 행정청이 도로를 지정하려고 딱 보니까 이해관계인이 누군지는 드러났어요. 뭐 띄워보면 알지, 뭐 땅 띄워보면 알지, 소유자가 누군지. 그러는데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을 수가 없어 지금. 물어보니까 예를 들어 해외 거주가 하나의 그 사유거든요. 해외에 나갔다라고 하는데 언제 나갔는지도 기억하는 사람도 드물고 따라서 또 언제 돌아올지도 몰라요. 사람들이 다 몰라. 뭐 어떤 소문만 무성해. 예? 그런 경우라면은 동의 없이 바로 지정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동의 없이. 나중에 돌아오면 보상해 주면 되지. 충분한 보상해 주면 되지. 여기 땅 이용에 대한 대가로. 또 하나가 그래요. 또 하나. 주민이 장기간 통행도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것이 있다.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래요. 도로로 정식 지정받지 못했을 뿐이지 주민들이 장기간 이용하고 있대요. 그러면 이 토지 소유자는 주민들이 도로로 쓰는 것을 오랜 기간 동안 묵인해 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명시적 동의 없이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그 아래 보시면 도로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때는 항상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이게 그 예외 없다. 예외 없다는 게 차이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폐지 변경은 훨씬 어려운 거죠. 예? 언제나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어야만 가능하니까 모든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다 얻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해외에 나가서 못 들어온다 그랬을 때 아까 지정처럼 만약에 그때 건축인의 심의와 거쳐서 폐지할 수 있다라고 하면 동의 없이 폐지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자 예를 들어 이 땅 이해관계는 뭐 여기도 있다 칩시다. 다른 사람 다 있는데 이 사람만 없었어. 그래갖고 이 사람 동의 없이 심의 가지고 만약에 폐지했다 칩시다. 해외 나가 있다가 언젠가는 돌아왔어요. 예를 들어 구사일생으로 돌아와서 국내. 돌아오면 뭐예요? 자기 집에 들어갈 수가 없는데.
들어갈 수가 없죠? 뭘로 보상해 줄 거예요, 그럼? 여기 가족들랑 못 만난다니까. 응? 이 사람들 어디로 갔는지 알 수도 없어. 자, 하여튼 폐지 변경할 때는 만약에 이혼결이 동의 없기가 곤란해서 못 찾겠다. 폐지 못해요, 그러면. 네. 동의 없이 폐지 못합니다. 그런 차이점만 알아두시면 돼요. 자, 10분 쉬시고. 아.